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운전직 국어 기출문제 이제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전직 국어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있으시고요. 저도 이론 강의를 이미 완강으로 했습니다. 국어 90강 만만치 않습니다. 방대한 분량이고요. 특히 늦깎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우리 운전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용기와 도전으로 준비하시는 만큼 제가 정말 천천히 그리고 용기와 또 격려를 통해서 공부를 항상 진행하고 싶습니다. 각 지방직마다 또는 교육청마다 별개의 시험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각각의 통합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따로따로 나오는 시험들이 많은 국어 문제예요. 하지만 결국 국어는 처음과 끝이 일관된 대체적인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이 공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국어가 너무 방대하다.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각각 지방직마다 각각 교육청마다 시험이 다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주로 통합해서 문제들이 수탁해서 위탁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므로 국어의 범위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론 강의들을 끝까지 잘 완강하셨다면 또는 이론 강의를 완강하지 않았지만 이론과 기출문제를 좀 병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공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A라는 방법만이 아니라 B, C라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으로 찾아서 공부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론 강의를 완강했다고 했을 때 자,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기출문제만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타이틀에서 보는 것처럼 핵심 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라고 했어요. 즉 정말 공부가 이제 겨우 1회독 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있고요. 또는 다 끝났는데 또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기도 하죠. 문법 어려웠었는데 어문 규정 많았었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2대8 개념 20과 80 개념으로 나누어서 한 20 정도는 이론 정리를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짚어나가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 특히 우리 교재가 1520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 사실은 15,000문제가 넘는 엄청난 문제들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한 문제에 한 문제에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국가직도 지방직도 또는 서울시도 다양한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 영역의 문제를 다 넣어드렸으니까 보편적인 문제, 예측 가능한 문제, 검증된 문제,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어떤 안전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특강은 이렇게 이제 특강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이론서에도 한 800문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서와 겹치지 않는 새로운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이 똑같으면 사실 돈이 아깝잖아요.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들로 많이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 최근의 경향을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한 권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정말 10번도 볼 수 있도록, 합격자들은 대부분 5회독, 10회독 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역시 각 단원별 핵심 이론을 먼저 정리한 후 대응되는 문제를 푸는 일정이므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같이 들으셔야 해요. 그냥 책만 샀다 해서 혼자 풀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론을 설명할 때 대부분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뿌듯해 하십니다. 아, 맞아, 저거 했었는데. 아, 맞아, 선생님이 저거 강조했었는데 기억나. 이렇게 하면서 이론을 상기하고 연상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문제만 막 풀지 않습니다. 그냥 정답만 설명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또 결국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가 좀 잘 안 됐을 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막 특이한 것도 나오고 예외적인 것도 나오고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죠. 하지만 기출문제를 풀면 아,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구나. 나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앞에서는 틀렸을지 몰라도 중복된 유형들이 나오면서 앞에 나왔었는데 또 나오는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풀어도 된다라는 말도 있고 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만 풀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이론서까지 되돌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강의 노트 중심으로 수업했잖아요. PPT 중심으로 수업했잖아요. 그거는 핵심을 요약하고 전 영역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최고의 책이라고 합격자들은 많이 찬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론서도 두껍게 구입도 하시고 이론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서는 언제 봐야 돼요? 이렇게 1회독이 끝났을 때, 또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 그럴 때 영역별로 쪼개서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언어와 국어, 그럼 언어와 국어 이제 이론서 그때서야 슬슬 보세요. 선생님 설명했던 거네. 강의 노트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이론서, 기출문제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편적인 문제들,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통해 뒤로 갈수록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일정이 되겠고요. 최근의 경향인 비문학을 강화한 다양한 문제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사실 비문학은 기본적인 문제들, 즉 짧은 단문 형식, 400자나 600자의 단문 형식부터 시작하여서 일치, 주제, 제목과 같은 단순 사실적 사고 문제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 유형이 추론 문제, 특히 순서 문제를 비롯하여서 추론 문제, 국가직, 지방직 모두 출제되고 있고요. 7급 문제가 9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난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셋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7급 문제형, 그중에 추론 문제형,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같은 사고력 문제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틈틈이 저랑 공부를 하더라도 또는 하지 않더라도 매일 3개씩도 좋고요. 한 5개씩도 좋고요. 이렇게 비문학을 꾸준히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매삼비라고 하고 언어의 기술이라고도 하고 밥 먹듯이 푸는 비빔밥처럼 푸는 밥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 매주 이렇게 비문학을 꾸준히 풀 수 있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비문학 관련 끝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의 구성도 문제 아래 바로 정답과 오답 해설을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1520자나 되다 보니까 이걸 제일 뒤로 넘겼을 때는 학생분들이 앞에 봤다 뒤에 봤다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저도 수렴해서 그래 바로 밑에 넣어주자. 다만 이제 밑에 있으니까 답이 살짝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가리고 풀거나 아니면 책 같은 걸로 가리면 그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밑에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효율성, 문제풀이와 함께 정답 확인의 효율성을 위한 배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 오타 없는 책입니다. 정말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또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시간을, 제 인생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타 없이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론서에 거의 오타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문제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정말 이게 답이 맞구나, 책 자체가 완벽하구나 하는 천이무봉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전체 책은 1520문제인데요. 저랑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약 750문제 가까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다 풀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가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추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관리, 오답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확실히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막 빨간색으로 다 필기하고 막 볼펜으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네요. 연필로 가볍게 풉니다. 그래야 맞고 틀리고를 확인한 후 표시는 할 수 있지만, 맞았다, 틀렸다는 표시할 수 있지만 틀린 문제는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2회독, 3회독이 가능하고 답이 있으면 선생님 답을 다 외웠는데요. 기출문제집 또 사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또 사요? 비싼데. 그러니까 한 권만 사서 여러 번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풀 때, 1번부터 풀 때부터 제가 추천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연필로 풀자. 두 번째, 틀린 문제는 표시해야 돼. 정답 표시를 그 문제 바로 옆에다 적기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문제집을 여러 권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을 다음 페이지에다 제가 적었어요. 예를 들어 10쪽에 1번이면 1번의 답을 실제 1번에다 적은 게 아니라 한 12쪽에 밑에다, 하단에다 저 혼자 그냥 1번에 2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채점할 때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답을 내가 뭐라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맞았다 틀렸다를 표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답 표시를 거기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페이지 바로 밑에다 적어도 되는데 그러면 또 답이 밑에 있다는 게 신경 쓰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안 보이는 쪽에다가 답을 따로 적으면서 채점은 항상 연쇄적으로 밀려가는 거니까 20페이지의 답은 21쪽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틀린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그냥 우리가 맨날 비만 내리고 또 많이 틀렸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과 한 달, 2달만 지나도 이거 왜 틀렸더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이유를 나만의 방식으로 체크해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진짜 어려웠어. difficult, D 이렇게 틀린 문제 번호 옆에다 그냥 살짝 이니셜만 적어도 돼요. 아니면 이것은 다시 봐야 돼. review, R만 적어도 돼요. 아니면 이것은 어휘 문제여서 vocabulary V만 적어도 됩니다. 자, 이것은 실수한 거여서 mistake, M이라고만 적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공식과 어떤 이니셜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랑 쭉 50강 가까이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자, 첫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1번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2019 국가직 국어 문제를 한번 놓고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직도 또는 지방직 서울시 그래서 지방직 문제도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다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국가직 문제 20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이렇구나. 이렇게 비문학이 좀 강세이구나라는 것을 운전직 시험에서도 우리가 비례해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서문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해놓았어요. 인백기천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론 강의 시작할 때 꿈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저절로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걸, 길을 잃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그 도전하시는 그 마음을 경건하고 진지하게 제가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제가 강의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인백기천도 마찬가지로 남이 100을 하면 나는 1000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12살의 소년 최치원이 당나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소년 최치원에게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10년 안에 과거 급제하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소년 최치원이 또 딴짓할까 봐, 공부하지 않을까 봐. 그런데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하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인백기천하겠습니다. 남이 100을 하면 저는 1000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6년 만에 18살에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또 젊은 나이지만 25살에 그 유명한 명문이라고 하는 토항소 경문을 통해서 어떤 벌벌 떨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여러분도 분명 평범한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은 결코 우리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1000의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인백기천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책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점처럼 시작은 해요. 따로따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선으로 만나야 돼. 제목만 가지고도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도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품사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의 노하우와 스스로의 어떤 공부에 대한 체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점으로 쭉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합격하는 것은 다르다. 공부는 양의 문제, 지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변수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식들이 하나로 만나야만 결국 합격의 요령과 합격의 과정과 합격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인백기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오는 셈이에요. 첫 번째 90강을 통해서 단 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문학 대충 하거나 비문학 대충 하거나 어휘 알아서 외우라고 하거나 이런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날림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전 영역을 꼼꼼하게 이론 강의를 완성으로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1520제 그 이상의 문제까지도 문제책 뒤에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한 더불어서 최근 기출문제와 함께 이론 정리까지 한번 더 빠르게 다시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예상문제를 통해서 제 예상문제 또한 준기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정답과 오답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추가 관련 문제를 또 PPT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수업의 최고의 장점 가독성이 좋다. 그리고 한눈에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풀이의 길도 풀이의 과정까지도 제가 계속 모든 문제마다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래 실제 우리 공무원 국어시험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과 암기 위주의 시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점점 논리 문제, 사고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바로 단 하나의 정답, 온이온이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철저히 주관적인 것을 가지를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정답을 찾는 어떤 요령과 그리고 경험과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국어에 대한 감각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0% 정도 이하로 저는 보고 싶고요. 80% 정도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시행착오의 양에 의해서 훨씬 지혜로워지고 그러면서 결국 요령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시간 조절도 중요하고요. 반드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혼자 풀면 안 되고요. 같이 풀면서 요령들을, 그 이외의 팁들을 꼭 전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국가직도 있어요. 특히 지방직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시험 일정들이 같은 날 볼 때도 있지만 달라지면서 각계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서 좀 걱정하실까 봐 국어의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어에서 어떤 직렬, 어떤 시험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최근 비문학 독해,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이제 합치면 2대 경향. 그러나 이제 국어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특히 어문 규정이나 문법의 비중들이 높고요. 이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맞을 수 없죠. 찍어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비문학은 적당히 감각과 요령으로 풀 수도 있어요. 5문제 중에 하나 맞고 10개 중에 5문제 중에 하나 틀리고 10문제 중에 한 2개 틀릴 정도의 난도가 될 거예요. 정답률 80% 정도. 하지만 그 20%가 문제라는 거죠. 특히 운전직은 어떤 그 난도로 보면, 난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합격률이 약 80점 전후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80점 전후, 국어 그 이상 나와줘야 되잖아요. 20문제 중에 4개 이내로 틀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85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문 규정에서 틀리고 문법에서 틀리잖아요. 그럼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범위 기출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드리게 됩니다. 어문 규정, 문법까지 있고요. 그리고 좀 난감하긴 하지만 고유어, 역시 한자어, 어휘 문제. 고유어 문제가 조금 줄었습니다. 직렬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문제라면 낯선 고유어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에 안 나와요. 피셋에 안 나와요. 5급에 안 나와요. 그래서 비문학과 문학 문제 등이 아무래도 보편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답이 가늠이 될 만한데 어휘는 너무 멀어요. 한자 문제 사실은 역시 반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자는 해놔야 된다는 거죠. 공문서를 작성할 우수한 인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휘, 한자어, 고유어 이런 것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한자 포함했고요. 한자 성어 속담, 그리고 어법, 역시 공문서를 위해서 고전문법, 훈민정음 파트들, 그리고 쓰기와 토론과 토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국어에서 다기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10가지 경향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 기준으로서 최근 시험 등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예상했던 비문학과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어문 규정, 문법의 순서와 어휘, 한자 성어, 그리고 어법, 한자는 국가직에서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씩, 심지어는 2문제까지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자 배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위한 단기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전 인생 통틀어서 한자 해두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급을 했을 때도 한자를 알면서 분명히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한자에 대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쓰기 영역, 고전문법, 언어와 국어까지 국가직 경향은 그렇습니다. 자, 지방직으로도 보더라도 역시 지방직은 비문학의 비중이 역시 높고요. 어문 규정,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예전에는 문학보다는 어문 규정이 많이 출제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살짝 바뀌어요. 어문 규정은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몇 년이 지나면 이게 크로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문 규정이 많았던 비문학, 문학, 어휘, 문법, 한자 부분, 한자는 국가직보다 더 많이 출제되기도 했고요. 어법, 한자 성어, 속담, 쓰기 영역, 고전문법 등등도 꾸준히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국어는 그래서 한 10개 영역, 많아야 11개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3가지까지 나눴고요. 자, 서울시 국어문 이제 과거의 문제 유형들, 이제 지방직과 통합이 되면서 지방직화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너무 지역적인 암기, 지역적인 문학 등이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문 규정과 문학과 문법이 많고요.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 6개년 동안의 연례문항이라는 것은 2문제, 2.5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자 성어, 고전문법,
문법 등등 포함하여서 이 세 가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의 최근의 문제의 경향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7급은 비문학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7급 유형이 9급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이 유형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역시 비문학 문학을 빅2로 어문 규정과 어휘, 한자, 한문. 그러나 문법은 그래도 7급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여전히 우리 9급 시험에는 문법 많이 나오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가직부터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9급 7급까지 포함하여서 최근의 경향 등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한 문제 미리 좀 설명을 한 후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까지는 이 풀이를 이어갈 거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국가직 9급 시험에 의한다면 2019, 2018과 대동소이하긴 했어요. 사실은 2018도 쉬운 편이었고요. 2019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만 보고서 좀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거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풀어보니까 그냥 풀리더라고. 별로 외운 것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찍었는데 대부분 맞아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에서는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2년 이상 공부했는데 한 90점. 1년 공부했는데 90점, 6개월 공부했는데 90점, 공부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90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90점 위아래에서 형성이 많이 됐어요. 물론 제 제자들 중에 100점 맞으신 분도 많아요. 90점 맞아도 합격하기도 했어요.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직이라면 85점, 80점 나와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점수 등락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흔히 위로 불룩한 항아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항아리에 상중하가 딱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쪽으로 불룩해서 대부분이 90점 전후에 나왔다는 것은 노력해도 티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앞으로 치러질 시험에서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 국어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기는 쉬웠지만 쉬웠던 이유가 그냥 상식적 비문학과 상식적 문학이 많았어요. 뭐 소설을 읽었느냐 시를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는 순간 거의 정오답이 명확해.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답과 오답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우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거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유치하게 이거네. 이번 국가직에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니까 뭐 그냥 얘는 어차피 아닌 거고 얘는 그냥 바로 보이고 이렇게 바로바로 보일 정도로 정오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쉬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함정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 고민해 줘야 되잖아요. 국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두 개는 지웠는데 나머지 두 개에서 엄청 헷갈려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고쳤는데 고쳐서 틀려요. 막 이러면 엄청 열받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의 특성이에요. 저도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해보았잖아요. 어떤 모의고사들도 출제를 해보고 공식적인 출판사 책들도 제가 다 문제로 만들어내면 두 개는 황당한 걸 줘요. 그리고 두 개는 정말 비슷비슷한 걸 줘요. 이제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헷갈릴 만한 문제, 풀어서 고쳐서 틀렸다 맞았다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요령을 이렇게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정오답이 명확해야 되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스스로 문제에 집중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선지를 통해서 실수하는 법을 미리 경험해도 좋아요. 문제 잘못 보는 법을 미리 경험해도 돼요. 정말 시험장에서 황당한 실수가 있다니까요.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고 OMR은 막 3번에다 마킹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틀리고 나면 진짜 열받잖아요.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특히 쉬울 때는. 쉬울 때는 실수 하나가 엄청난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실수 하나를 미연에 방지하되 연습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2019년 기준으로 말하면 비문학이 비슷했지만 한 문제 늘었어요. 문학은 여전히 5문제였어요. 문법 여전히 2문제였어요. 신기한 것은 2019 모든 시험, 보통 이제 국어 기준으로 말하면 1년에 한 18번, 최대만 20번 정도 시험들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9급도 있지만 때로는 추가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7급 시험들 당연히 또 3가지가 더 있겠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국회직 시험들이 8급도 있어요. 또 9급도 있어요. 과거에 따로 나누었던 기상직 시험들도 있어요. 그 이외에 인재와 관련된 고교 인재들의 시험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국가직만 어문 규정이 안 나왔어요. 분명 우리 나왔어야 하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로마자 이런 거 그거 외우느라고 엄청 신경 많이 썼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좀 허탈해했어요. 선생님 진짜 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시험은 잘 봤어요. 이런 거예요. 못 봤어요는 아니고 그래서 사고력 중심의 문제를 많이 내겠다라는 것을 문제로 한번 천명한 게 아닐까.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왜? 갑자기 한 문제도 안 낸 거예요. 최소한 띄어쓰기는 나와야 되고요. 그래도 어문 규정 최소화해서 두 문제. 이게 지금 여기에 두 문제인 거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문 규정이 최소한 7, 8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어문 규정이었는데 지금도 군무원 같은 데는 어문 규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선생님 이제 어문 규정은 안 나오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반기에 치러진 국가직 7급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방직 서울시 다 나왔습니다. 어문 규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문 규정을 이 통계만 가지고 배제해서는 절대 안 돼요. 분명 다음 시험에 어문 규정 나옵니다. 그것이 띄어쓰기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문 규정 중에 맞춤법 표준어 등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자어 한자 문제에서 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골계라든지 풍자해학과 관련된 한자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었고요. 자, 어휘도 한 문제, 쓰기 한 문제, 한자성어 한 문제, 의문의 변동 한 문제, 계속 의문의 변동은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 전에도 출제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토론과 토의, 고전 문법은 전년도에 나와서인지 이번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다음에는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후에 저도 그 이후에 추가 시험들이 있으면 또 틈틈이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씩 더 풀어드리거나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전체 영역으로 보면은 한 9가지 영역에서 2019 출제되었습니다. 빅10 안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책형 기준으로 고난도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20문제 중에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상중하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이었구나, 중이었구나, 하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객관화할 수 있는데요. 자, 그중에 4번의 화법 문제였는데 공감적 듣기. 직접적인 정보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학생들이 못 찾았어 이런 분이 있던데요. 일단 이것은 우리 국어의 4가지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중에 요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화작이라고도 합니다. 화법과 작문을 합쳐서 화작이라고 하는데요. 대화에서의 어떤 방식들, 공감적 듣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공감이잖아요. 그랬구나. 나도 그래. 아,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듣기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와 일치 문제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10번은 한시입니다. 허난설원의 사시사라고 하는 한시를 주면서 한자성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한시니까 무서워요. 저 한시 잘 몰라요. 한자로 안 나왔어요. 한글로만 나옵니다. 7급이라면 한자가 나올 거예요. 9급에서는 굳이 한자 안 줬어요. 그냥 한시라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고요. 다만 전체 내용의 핵심 한자 성어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친숙했던 전전반측이라는 즉 누운 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전전반측이라는 성어의 낯선 성어 같은 말인데요. 전전불매라는 성어가 나와서 아예 모르는 분이죠. 지식이죠. 전전불매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죠. 이것의 출발은 전전반측의 같은 말이라고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전전반측하면 전전불매. 원래 제가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한자 성어를 모르면 이거는 틀렸던 거고요. 자, 14번의 소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의 이해, 황순원의 소설 목넘이 마을의 개인데 약간 이북 사투리랑 대화의 양상을 잘 몰라서 틀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948년 목넘이 마을의 개 40년대 현대 소설도 있고요. 자, 19번의 동의어와 의미의 변화입니다. 고유 한자어인데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이런 것. 우리는 어쨌든 의미론과 관련된 의미와 의미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었던 사례가 일부 나왔습니다. 마지막 비문학 일치 문제가 지문이 조금 길다 보니까 정보를 놓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번 국가직에서는 100% 20문제가 모두 박스형 문제입니다. 네모가 있습니다. 보기 형태의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 수가 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20문제 중에 약 16문제 정도, 그 전에는 20문제 중에 12문제,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네모에 불과했다면 이제 2019 시험에서는 100% 전부 네모가 있다. 네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시간이 실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시간 조절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실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 잘해주세요. 읽는데 시간 줄이는 방법이에요. 표면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난도예요.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저랑 5문제 정도 한번 보여주면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품사가 나왔어요. 자, 품사 분명히 우리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생각 많이 납니다. 명대수,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와 관련된 구품사. 그래서 각각의 품사 찾는 거 연습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품사의 통용이죠. 이 중에서 벌써 통용으로 보이는 것이 기억 있네요. 니은 있네요. 이렇게 통용이 두 가지 이상이 됐을 때는 앞뒤 문맥을 보고 네모 한번 잘 쳐보시고요. 자, 이럴 때 같은 품사를 지금 물었는데요. 이 예문 그대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법이다라는 이 예문 자체가 바로 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했어요. 왜?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 예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품사가 헷갈려요라고 저한테 바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일단은 사전 찾기에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크다란, 다르기나 다르다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아니면 다른을 찾아가지고 품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먼저 스스로 찾아보신 다음에 모르면 질문하는 게 서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성격이 기본형 다르다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활용을 했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 다르고 다르니 달라서 다름으로 하는 것이 결국 활용했다는 것은 어미가 변했다는 것이고 기본형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르다는 다르는, 다른다, 다르자, 달라라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성질 상태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용이라고 말했던 것은 주로 문장 앞에 쓰여서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가, 다른 선생님이 바로 딴이라고 해석이 될 때예요. 같다, 다르다, 디퍼런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던데 이렇게 말할 때는 관형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의 차이는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정 막 들어오는 분들, 막 들이대는 경우가 선생님 여기 다르다 있잖아요. 다르다에 니은이 붙었다고 하죠. 다르다가 아니라니까요. 같다, 다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가 관형사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으면 무조건 관형사예요.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 무조건 관형사. 하지만 중간에 들어가도 관형사일 수 있어요. 서술어로 쓰이지 않을 때.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주어와 서술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형용사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크다라는 것은 역시 둘 중에 하나예요.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할 때 크다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잘하다. 잘하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100% 동사입니다. 이유는 잘하다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크다도 자격과 어떤 형태가 문장 사이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같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그럴 때 이것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집이 크다. 그 집은 크다. 63빌딩이 크다. 제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보아도 상태죠. 이게 집이 점점 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가 되는 통용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참고로, 컴포트 참고로 말이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을 가지고 통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디귿은 홍수가 나다의 네모를 쳐볼게요. 그러면 나다라는 것은 원래 100% 동사예요. 그래야만 홍수가 나는 거고요. 홍수가 난다는 거잖아요. 니은다, 는을 붙이면 100% 동사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 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가 난다에 어울릴 수 있는 동사.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의 동사가 지금 보이네요. 니은과 디귿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도 니은과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이제 나머지도 우리 계속 살펴봅시다. 자, 허튼이라는 거. 자, 이제 허튼에서 살짝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니은이 혹시 관형사형 어미로 보일까봐. 즉, 많은, 큰, 작은, 먹는 이런 니은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는 only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우리는 반복하면서도 헷갈려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처음에는 많고요. 만약 혹시라도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품사를 조금이라도 아신 분들이라면, 아, 맞아, 나도 처음에 헷갈려서 이럴 거예요. 하지만 허튼이라는 것은 100% 허튼 소리, 허튼 말 이렇게만 쓰이기 때문에 허틀다, 허틀고, 허틀어서 이런 말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관형사 중에 많이 했던 것 중에 세헌 예처은 기본이고요. 세헌 예처을 띄어 썼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새 옷에서 우리 많이 했고요. 헌 집에서 많이 하면 되겠고요. 역시 옛이라고 하는 것도 옛 친구처럼 원래는 옛 친구 그러면은 왠지 한 단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각각의 단어들 관형사 옛입니다. 첫이라는 것도 붙여 쓰면서 첫눈이다, 첫사랑이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첫 수업이다, 첫 규칙이다, 첫 조항이다 뭐 이런 것처럼 첫이라는 게 들어간 관형사도 엄청 많습니다. 자, 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성상 관형사 말고 지금처럼 말하면 허튼 소리 하지 마라든지 외딴 마을이라든지 바른 다리, 바른이라는 것은 옳은 다리라는 것을 뜻할 때 바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처럼 말하면 딴 식구, 딴 세상 이런 거 하잖아요. 갖은 양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느낌상으로는 니은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얘도 바르다에서 비롯되면 형용사니까 통용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자세가 바르다, 자세가 바른 사람 이럴 때는 그거는 형용사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오른쪽을 나타낼 때 바른 다리 이렇게 할 때는 바른이 관형사. 참고로 바른 손은 오른손을 뜻하는 한 단어입니다. 붙여 쓰게 되고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어 여부는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트는 어떤 경우에도 100% 관형사. 그렇죠? 자, 미음은 100% 아니다라는 기본형으로 활용하는 역시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러나 아닌다 안 되죠. 아니는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지에 기역과 미음이 있었다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었겠죠. 니은 디귿은 동사가 그러나 기역 미음은 형용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젝티브라고 하는 형용사. 그래서 결국은 형용사냐 동사냐라는 게 이 안에서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되었어야 하겠군요. 물론 관형사인 리을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 설명하는데 시간이 갔지만 품사는 결국 꼼꼼하게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답만 확인하면서 자 알겠죠? 막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정성껏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눈높이를 높여서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죠? 다 알죠? 다 알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 다 알면 이 강의를 왜 듣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걸 이해해 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설명해 드리는 거. 그것이 지금까지 이론 90강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저의 열정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2번의 문제 유형으로는 토론의 논제라는 어떤 조건인데요. 사실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다. 많죠. 그런데 쉬웠어요. 4개의 조건 중에 긍정평서문이라는 것 당연히 있겠죠. 이제 지워나가겠네요. 긍정평서문이 아닌 건 말이죠. 자, 또 동시에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쟁점이 하나여야 하는데 2개인 와과로 이어진 거 있잖아요. 내신제도 A, 논술시험 B. 항상 와과 나오면 제가 비금그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점이 2개니까 X. 그리고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정서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싫다, 기쁘다, 나쁘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서적 표현이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야만적이에요. 야, 정말 이것은 비상식적이면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거는 무례하고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정서적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하나의 조건에 결국은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하나의 정답 1번이었었다라는 거죠. 자,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긍정평서문에. 그래서 찬성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징병제도를 찬성하듯. 물론 이제 시사적이면서도 동시에 징병제도나 아니면 모병제도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외국인 용병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돈 주고 필요한 사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군무원 관련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또 선발이 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사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소재로 약간 활용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역시 그냥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유죄한다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매우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는 어떻게 했으니까 나는 싫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 부과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재는 토론의 논제라는 형태를 주었지만 마치 쓰기 영역에서 나올 것 같은 조건 부과형. 그렇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그중에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문으로 활용한 것뿐이기 때문에 뭐 희곡의 특징이라든지 희곡과 관련된 문학적 이론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지문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그냥 결국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희곡의 장면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내용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인물들 확인해야 되잖아요. 해설자가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희곡은 원래는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전개되긴 하지만 보통 해설자, 내레이션이라고 외래어 표기법 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레이션이자 내레이터가 되겠습니다. 해설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내레이터까지 가야만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제 이곳은 황야입니다 하면서 이리 때 뭐 안에 습격하는 건 이제 내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제 뭐뭐 하면서 변할 것이며 이제 연극의 대본이라는 것을 통해 말이죠. 자, 이제 인물이 하나 나왔어요.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그림자로 보이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니까 엄청 좀 나이가 있는 파수꾼이라고 보겠죠.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있었던 좀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파수꾼이 지키는 늑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짜 간첩단 사건 이런 걸 조작한 것. 이것을 결국은 거짓된 정보,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였던 걸 빗대어 말하는 풍자적인 희곡입니다. 놀랍게 우리 이론서에 있습니다. 몇 편 안 되는 희곡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고 엄선했던 작품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강백의 파수꾼이 국가지게 그리고 천승세의 만선이 지방지게 이렇게 지문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옳지 않은 것이었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확실하게 3, 4번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나오면 3, 4번. 물론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길기는 뭐 다 비슷해 보였고요. 그래서 3번 이야기를 잘 보면 해설자가 뭔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무대 위에 아버지가 있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지문에 의한다면 파수꾼이 있고 파수꾼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옛날에 이 파수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하고만 말한 것뿐이지 저기 있는 파수꾼이 우리 아버지예요도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상식의 문제, 보편의 문제입니다. 다시 풀어도 이런 건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네모를 주었다라는 것, 역시 정보의 양을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보았을 때 단문이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약 300자, 400자 정도의 단문인데 중간 이후에 주목하라.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답이 3번이었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좀 잘 봐주시면서 시간을 줄이려고 애써 보자는 거죠. 막 인위적으로 애쓰는데 안 읽히는데 막 어떻게 빨리 읽으려고 하면 그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작은 요령을 가지고 그 요령이 실전에 진짜 적용될 수 있을 때 그게 또 다른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은 그래서 문제풀이의 실력, 문제 줄이는 시간의 실력까지 여러분 꼭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공간적 배경에 이곳은 황야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죠. 막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바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진행하면서 이제 밤 아침으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 제시를 했고요.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등지고 있으니까 그림자만. 이것은 이제 설정을 할 때 저 밖에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일이 때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엄청 충실하고 충직하게 일을 하는데 기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이걸 한자성어로 주기도 했어요. 전체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것을 결국은 이 견강부회식에 즉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막 유지하려고 한 것을 빗댄 거니까요. 견강부회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국가직 7급에서는 답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3번이었고요. 이게 지문이라고 했을 때 역시 위치 그냥 천천히 읽다 보니까 쉬웠다라고만 하지 말고 스탑워치 진짜 이제 공부를 할 때 점점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듣기만 해요. 막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여요. 근데 요령이 생기면 좀 달라요. 시간도 여러분이 잘 줄여가거나
늘려가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도 그냥 막 건너뛰기도 하잖아요. 우리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막 사적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고 이런 막 건너뛰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수업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간 이후 보려고 애쓰세요. 끝부분 주목해 주세요. 인물과의 관계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으니까요. 자, 4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난도라고 제가 했는데요. 물론 쉬운 문제라고 누군가는 또 이야기해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게 지금도 우리가 뭐 특히 부부 클리닉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 TV에 보면 아내가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뭐가 힘들어, 남편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막 아내가 집에서 말이야 반찬이 이게 뭐고 이런 거 하면 전혀 대화가 안 되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감적 듣기라고 하면 그랬구나,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해주래요. 힘들었구나, 이렇게부터 해야지. 막 서로 쏘아붙이면 전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외래어 표기법으로도 나왔어요. 아까 내레이션 함께 기억하시고요. 프레젠테이션은 맞고요. 프리젠테이션은 틀립니다. 흔히 우리가 PT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엉망이었어 하고 이제 뭔가 나 좀 알아줘 하고 들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랬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벌써 이미 공감적 듣기잖아요. 만약 공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몰랑 나 바빠.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아예 대화가 안 되죠. 그랬구나, 자세히 좀 말해줘.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못했어. 이러니까 대답을 못했구나, 그 말을 그대로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면접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면접관이 A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A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래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거고요. 꼬리를 이어서 답변하면은 되게 출제진들이 면접관들이 좋아해요. 근데 A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그럼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제 경험에 그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생각해? 그럼 네,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이라든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감적 듣기도 일단은 나 대답을 못해서 대답을 못했구나, 이렇게 그냥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을 거야. 나도 그랬어. 라떼의 말이 이거는 꼰대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이해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 세 가지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는 거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 하나, 네버 전혀 나오지 않는 하나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3번, 4번을 먼저 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4번은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서, 자신의 처지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만약 나라면, 이렇게 말이죠. 만약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좀 긴장하기 전에 뭐라도 먹고 어떻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만 처지로 바꾸어. 흔히 우리가 하는 역지사지잖아요. 그랬구나, 내가 처지를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건 없었어요. 대답을 못했구나, 긴장했나 봐 하면서 좋은 화법이긴 해요. 공감적 듣기의 방식이 맞아요. 1, 2, 3번처럼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공감적 듣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공감적 듣기라는 문제 유형이 지금 어디하고 많이 관련되냐면요. 원래 NCS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되는 기초 직업 능력 원래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NCS에서도 그냥 공감적 듣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될 때 말이죠. 아니면 실용 글쓰기 이런 다양한 데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실용적인 글들을 통해 상황을 설정하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지식이라기보다는 가벼운 감각으로 풀면 됩니다.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단 시간이라는 것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맞는 거잖아요.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다. 그랬구나, 자세히 말해봐. 막 경청을 잘 하잖아요. 너 뭐라고 그랬지? 내가 일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괜찮아. 엉망이어서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고요. 이제 디귿에서 살짝 헷갈렸대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너가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을 거야. 맞아요. 그랬나 봐요. 저도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하면서 자기가 다시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진짜 좋은 친구 중에는 내가 가서 막 어떤 고민을 털어놓아도 다 들어주는 친구잖아요. 그게 공감적 듣기예요. 적극적인 조언을 하지 않아도 소극적으로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정리할 시간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만 해주어도 그것은 좋은 공감적 듣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직접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맞다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앞쪽에서 1, 2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꼭 NCS라고 하지 않더라도 NCS 중에서도 의사소통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10가지의 원래 유형을 실제 묻습니다. 공기업 등을 비롯해서 준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서 약 141개 이상의 공기업 등등이 있는데 NCS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NCS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약간 넓게 봐주시는 거죠. 한 문제 정도는 막 치열하게 이론서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냥 가볍게 이해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 4번까지만 이 시간에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을 하는 가운데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우리가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20문제를 보고요. 그리고 1번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잠시 후에 5번부터 국가직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